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건박팀에서 경작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또 2024년 대비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 시작들 하셔가지고 이론 강의가 끝났죠. 이제 5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요 기출문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5월 모의고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반사회 건박팀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니까 좀 긴장감도 높이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그 채점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준비들 하고 계신가. 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시작을 하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접근을 한 80~90%는 접근할 수 있느냐. 나름대로 서로 강사는 강사대로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이제 검증 시작을 한번 해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팀에서요.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로 해서 경제학도 그런 수준에 맞도록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모의고사 아마 모의고사가 또 한두 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방문각에서. 근데 경제학에서는 미시 2개, 거시 하나, 국제경제에서 무역론 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학의 출제 문항수가 그 전에 4개, 5개가 번갈아 쭉 나다가 3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죠. 네, 경제학 출제가 문항이 작으니까 경제학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올해도 또 3문제가 나리라 안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 3문제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학에서 일정 정도 3문제 중에 적어도 2문제는 확실하게 정답을 내주셔야 되겠죠. 4문제라면 3.5문제, 5문제라면 4문제. 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최근에 제가 느낌은 3문제. 근데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경제학은 조금 느슨하게 하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 전략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다른 과목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게 위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우리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고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요 공부해서 올해 다 좋은 결과를 가지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가 A의 9번 문제인데요. 코즈 정리죠. 코즈 정리가 이제 협상에 의한 해결인데 생산의 외부 경제 비경제, 소비의 외부 경제 비경제,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뷰티풀하게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그 외부성이라고 하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것이고 또 협상 비용이 많이 들겠죠. 협상 비용이라 하면 피해자는 또 피해자들을 모아서 그런 거 조직을 갖춰줘야 되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흡연을 가지고 소비의 외부 비경제 가지고 코즈 정리인데 근데 이제 코즈 정리의 재밌는 점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에게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나 생산자나 피해자, 그러니까 공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 문제에서처럼 흡연에 의해서 피해받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또 너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공해 유발 생산물 생산하지 마세요. 이 권리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내가 보상해 드릴 테니 나 생산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여기라면은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흡연 좀 하게 하자. 그게 협상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근데 가해자에게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해자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생산 측면에서 여기는 산업공단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산 권리가 있다. 근데 이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산할 공해 유발 물질, 생산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협상에 의해서 그렇죠. 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다오. 흡연이라면 여기는 흡연 구역이에요. 근데 비흡연하는 분들이 와서 보상해 주는 거죠. 흡연자에게 보상해 드릴 테니까 좀 흡연하지 말아 주시면.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뭐 기본적인 논리 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상황은 A는 흡연자인데 흡연하면서 2만 원어치의 유틸리티, 2만 원어치, 1원어치 효용이 1유틸리다. 그렇게 놓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B는 비흡연자야. A는 흡연하면서 2만 원어치 효용이고요. B는 비흡연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말이요. A가 흡연할 때, 그쵸? 10,000원어치 효용을 느낀다. 흡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흡연하지 않는다. 그러면 10,000원어치만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사무실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흡연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죠. 담배 못 피우는 곳이야.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되죠? 그럼 A가 B에게 보상을 해 줄 테니 흡연 가능하게 해다오. 이게 이제 상황이잖아요. 흡연자가 B에게 보상을 해서 담배 피울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상황에 대한 검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흡연자가 C요. C가 흡연자인데 흡연하는 분들이 담배 하나 피우기 위해서 6,000원어치 효용을 느낀다 이거지. 6,000원어치 효용을 느끼고 D는 비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인 D는 얘가 금연할 때 그렇죠? 6,000원이고 D는 C가 금연할 때 10,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죠. 이 경우에 이제 보십시다. 비흡연자는 담배를 안 피울 때, 쾌적할 때 10,000원어치 효용을 느끼고 권리가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없죠. 그럼 A가 B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B에게 담배 피울 수 있게 허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죠. B가 비흡연할 때 느끼는 효용이 10,000원이고 A가 흡연할 때 느끼는 효용이 20,000원이니까 협상 가능하죠. 그러니까 20,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죠? 중간이라고 해보자고요. 만약에 15,000원에 흡연자가 제안을 하죠. 내가 15,000원 보상해 드릴 테니까 나 담배 피우게 해주세요. 그럼 비흡연자는 오케이죠. 자기 피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둘의 효용을 보면 말이에요. A는 20,000원어치 효용인데 15,000원 지불하고 20,000원의 효용을 느끼게 되었으니 플러스 5,000원의 효용이고요. B는 15,000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10,000원의 비효용을 발생을 해요. 10,000원 비효용 참고 15,000원. 그러니까 플러스 5,000원이 되겠죠. 둘 다 효용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갑시다. 여기는요, 흡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흡연자에게 권리가 있어요. 흡연식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 집이 음식이 맛있어서 소비하고 밥을 먹고 싶은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맞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비흡연자가 말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렇죠? 흡연자에게 보상을 해야지만 얘를, 그렇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흡연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보상을 했을 때 과연 협상의 해결이 가능하냐? 어때요? 해결 가능하죠.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때 6,000원어치 효용이고 난 여기서 피울 수 있어요. 근데 비흡연자는 얘가 담배를 안 피울 때 10,000원어치 효용을 느끼게 되니까 어때요? 이것도 이제 10,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 액수가 서로 다르다면 협상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잠깐 놔두고 협상했는데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흡연자 권리가 있는 대로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보상이 가능해. 왜 그런가 하면 흡연자가 담배 여기 피울 수 있는 동네인데 비흡연자는 10,000원어치, 얘가 담배 안 피우면 10,000원의 효용을 느낀단 말이야. 그럼 8,000원으로 협상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비흡연자는 얘를 담배 못 피우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흡연자의 효용보다 높은 액수를 보상하니까 그래, 그럼 담배 안 피울게. 그러면 비흡연자는 10,000원어치 효용을 갖게 되는데 8,000원으로 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0원어치 효용을 느끼게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어때요?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치를 다양하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협상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 원칙이죠. 잘 보시면. 자, 이래서 A의 9번이요. 4점짜리 문제인데 코즈 정리, 기본적인 문제만, 개념만 조금 우리가 알았어도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예관리의 코즈 문제, 오염배출권, 세금, 기타 등등 공부할 게 있구나. 머릿속으로 환기하시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B의 1번이에요. 비평 문제, 2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여기서 뭐 비교의 판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세 문제도 아니고, 폐쇄 경제와 자유무역할 때.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기본 개념은 폐쇄 경제에다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자유무역 잘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말이죠. 밀무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야. 폐쇄이다가 자유하게 되면 이익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자유무역을 하다가 거꾸로 폐쇄 경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익이 되겠죠. 후생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가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밀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주죠. 근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함수를 주고 계산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시장 균형 가격이 40입니다. 여기 절편이 60이고요. 근데 국제시장 가격이 50으로 주어졌어. 국제 가격, 뭐 월드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일단 이 상황부터 판단해 보자고요. 이 나라가 국내에서 자급자족 생산했을 때 국내 가격이 40이에요. 도메스틱 40원입니다. 근데 월드 프라이스, 국제시장의 밀 가격은 5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서 국내 도메스틱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이 밀에 대해서 이 나라는 어때요? 비교 우위가 있는 거겠죠. 국제시장보다 싸게, 국제시장 가격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을 갖고 수출하게 되겠죠.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싸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게 뒤집어져 있다면 도메스틱이 더 비싸다, 국제 가격보다, 그럼 요건 비교율이 수입하게 되겠죠. 국제시장 싸게 사다가 소비하는 것이 그만큼 더 쌀 테니까. 이 경우는 이제 오케이, 수출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석해 볼까요? 이제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서 수출한다고 보면 자급자족이죠. 요게 지금 40입니다. 수출하게 되면은 50에 팔 수 있죠? 그럼 국내 시장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 도메스틱 디맨드가 줄겠죠? 국내 소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41대 40만큼 생산하던 국내 공급자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공급량을 늘리겠죠? 국내 생산이 증가해. 그러니까 소비가 줄고 생산 증가해서요, 요 초과 공급만큼이 수출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잉여 변화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 변화를 봐야 되는데,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들은 40원 소비하다가 소비량 적어지고 가격이 오르니까 노란 B급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었죠. 자, 국내 생산자들은 어떨까요? 40원에 40개 하다가 50원에 생산량이 증가했으니까 요 파란 면적만큼이, 그렇죠,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됐겠죠. 소비자 잉여 감소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할 때 경제적 이익이 발생을 한다. 즉 경제적 잉여는 증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삼각형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는 줄었지만 생산자 잉여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유무역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해버렸죠. 수출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수출 요만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원래 자급자족, 이제 국내에서 생산 소비할 수밖에 없어. 자급자족하는 밀밖에 생산할 수 없다. 수출할 수 없다. 그럼 초과 공급, 수출하던 것이 수출이 안 되니까 초과 공급이 쭉 줄어서 가격이 내리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잉여는 반대죠. 자유무역해서 소비자 잉여 줄어들었던 것만큼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했던 만큼 감소. 그럼 요거 자유무역할 때 요만큼 경제적 잉여가 증가했던 것, 요만큼 감소. 그렇죠? 반대가 되겠죠. 자유무역하다가 무역 불가능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 생산자 잉여 감소. 이게 더 커. 그래서 경제적 잉여가 요 해당하는 만큼 아까는 증가했는데 줄게 되더라.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폐쇄와 자유무역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B의 7번 문제입니다. B의 7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그죠, 장단기 조정에 관한 문제죠.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살짝 얹어봤어요. 필립스 커브, 장단기 필립스 커브하고 같이 이거 보실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올해 초수생 분들이라면은,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롱런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물가 변화해도 수직이 되죠. 총수요 우하향, 단기 우상향이죠. 근데 조금 얘기해 보면 단기는 이제 어때요? 적응적 기대에 의해서 실제 물가할 때 예상 물가가 그렇죠. 정확히 예상이 안 되니까 예상 물가만큼 명목임금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해보면 어떻게 되죠? 실제 물가가 변화할 때 명목임금이 비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우상향하게 되죠. 장기는 어때요? 단기에 적응적 기대 오류 이걸 수정할 수 있죠. 단기에 오류 시행 쭉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 예측이야. 오류 수정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예상해. 적응적 기대하고 약간 수정해서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근로자들이 예상한 만큼 임금 더 주시오. 그 장기에는 물가 변화할 때 임금이 완전 신축적 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단기 우상향, 장기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 보실까요? 필립스 커브는 먼저 거기 숏, 런, 필립스 커브 해놨는데 필립스 커브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죠. 근데 이렇게 필립스 커브가 안정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나요? 그렇죠. 공급 곡선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물가와 실업률이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우상향한다. 그럼 얘가 우하향한다는 상황은 뭐죠? 그렇죠. 거시경제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수요가 많을 때는 물가 많이 오르고 생산 많이 하기 실업률은 낮고 수요가 작을 때는 물가는 안정되지만 생산이 위축되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필립스 커브를 보면 이렇게 보면 요 점을 A점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인플레이션율 높고 얘에 비해서 생산이 많으니까 실업률은 낮고 그러나 B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은 이 점에 비해서 물가 안정되어 있지만 생산이 작으니까 실업률이 높겠죠. A와 B. 그래서 필립스 우하향하면은 AS가 우상향한다는 뜻이고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장기는 어떻죠? 그렇죠. 장기는 롱런 필립스예요. 얘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요. 인플레이션율은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지? 그렇죠. 물가 변화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해도 산출량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하면 AS는 우상향. 얘가 수직이라는 말은 그렇죠. 공급곡선 수직인데 어떨 때 롱런.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숏런 SPC는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 커브는 수직이 되는. 그래서요. 지금 이걸 전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S 기울기가 필립스 커브의 기울기를 결정하죠.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 그리고 우상향할 때 수요 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필립스 곡선 상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총 수요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장단기 총수요 총공급 곡선과 장단기 필립스 곡선으로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이 상황을 장단기 필립스 곡선으로 해봐라. 자, 그럼 요거 몽땅 이제 지워놓고 한번 해봅시다. 작성 방법 첫 번째가 수요가 증가했대.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세계 월드.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유효 수요, 국산품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면 소비, 투자, 정부 소비, 순수출. 그렇잖아요? 수요가 줄게 되니까 우리가 수출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총 수요가 줄어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전 세계 같은 상황에 빠졌겠죠? 그러면 장단기 수요 공급, 장단기 필수로 설명해봐라. 그럼 요거는 1번 문제는 장기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죠? 수요가 줄었고요. 단기니까 얘가 우상향해요. 이렇게 변화했죠. 그럼 아까 했던 말씀인데 AS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수요가 줄었어요. 그럼 이건 필립스 곡선, 여기가 이제 최초 여기라고 한다면 물가 내리고 생산 감소, 실업률이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때에 비해서 이런 쪽으로 변화해 갔겠죠. 그렇죠? 수요 감소, 인플레이션율 하락, 생산 감소에 따라서 실업률 증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대 또. 그렇잖아요? 세계 수요가 줄어서 변화했고요. 전 세계의 공급망이 무너졌다. 요걸 이제 코로나 사태 때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공급량이 붕괴는 좀 심한 말인가요? 공급량이 하여튼 어떤 애로가 발생을 했다. 공급이 원만치 않다, 이거죠. 부품 공급이 원만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총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먼저 요거 ADAS를 보시죠. 그럼 우리나라 AD 단기 AS가 주어져 있었을 때요, 장단기 총수요 총공급 변화, 장단기 필립스 커브로 요걸 한번 설명해 봐라 이거지. 그러면요, 단기 총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공급망 붕괴, 애로.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비용이 높아졌죠. 우크라이나 초기에 원유 가격 폭등하고 뭐 야단이 났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그려볼게요. 최초 여기 있다가, 그렇죠, 공급망 붕괴, 비용 상승, 상방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D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로 이동해 갔죠. 자, 요거 지우고 다시 하십시다. 그림이 복잡해. 자, 그러면 최초 장단기 균형, 그 다음에 롱런 필립, 숏런 필립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불리한 충격이죠. 불리한 공급 충격에 의해서 비용 인상 AS가 좌측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세요. 이걸 필립스 커브로 얘기하려면은 공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변화할 때는 단기 필립스 곡선상의 변화이지만, 이거 어떡할까요? 수요가 주어져 있는데 공급이 변화했다. 불리한 충격이면, 자, 보세요. 필립스 커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최초 여기가 이 점이라고 했을 때 물가가 오르고 실업도 증가했어요. 그럼 요거 우리가 알죠. 숏런 AS, 공급 곡선이 움직이면
숏 런 필립스 커브가 움직이는 거죠. 자, 총 공급 감소. 그러면 단기 필립스 커브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최초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물가 오르고 생산 감소, 실업률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를 볼까요? 공급이 줄었어요. 그럼 요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가 움직이면 단기 필립스 커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의 질문은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공급이 감소했다? 어떻게 되겠냐? 그림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말이요. 자, 2번과 같이 공급망이 무너졌는데 국민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 불리한 충격, 인플레이션과 생산 감소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때 케인즈적인 수요 관리 정책은 쓸 수가 없죠. 물가 오른 걸 잡으려면 긴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국민 소득이 대폭 감소. 자,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소득을 늘리려면 확대 정책을 써야 되는데 물가 폭등. 정책의 딜레마죠. 수요 관리 정책은 쓸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이제 파국이냐? 무슨 대책이 없는 거냐? 이때 이제 통화론자들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요거란 말이에요. 공급 변화할 때 통화론자들은 시장에 맡기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해보자고요. 불리한 충격이면 자연 산출량 수준에 비해서 어때요? 생산이 줄었죠. 자, 이 수준에 비해서 생산이 줄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면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생산 감소하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 팩터 시장이 있잖아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생산 감소하게 되면 생산 요소는 파생 수요란 말이에요. 요소 수요가 줄어요. 생산 안 하니까 뭐 노동, 자본, 각종 원자재. 그러면 원자재 가격, 팩터 프라이스들, 임금, 이자, 각종 원자재 가격 등등이 내려. 자, 이게 핵심이죠. 그럼 어찌 되나요? 네, 생산비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공급망 붕괴, 생산비 증가 이동했는데 조금 참고 견디면 생산 감소해서 각종 요소 가격이 내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얘가 안정이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비용이 감소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좌측 이동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와. 그러면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돼요? 일로 갔다가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냥 놔두게 되면 장기 균형을 통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케인즈처럼 말이죠. 케인즈 경제학처럼 이거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수요관리 정책은 효과가 없다.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요거 이제 장단기 조정,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 조정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봤어요. 원만하게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역시 후생경제학, 시장 실패에서 제가 문제를 다뤄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미시경제학 해도 전반부 앞에 보면 많이 하죠. 늘 우리가 보면 뒤에 시장 실패 여기가 문제가 돼요.
뒤에서 조금 소홀하시게 되고, 그래서 뒤에 걸 한 번 더 물어봤는데 8번 문제입니다. 공공재, 퍼블릭 굿에 관한 얘기예요. 공공재는 뭐가 문제요? 비경합성, 동시 소비 가능하고, 비배제, 내가 굳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는 소비에서 배제당하지 않는다. 공공재죠. 그 대표적인 게 치안과 국방이고, 마을, 공원, 도로, 국도. 뭐가 문제죠? 분명히 퍼블릭 굿, 공공재에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비용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 비경화 비회제성 때문에 프리라이더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비용 부담하지 않으려니까 민간에 맡기게 되면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럼 결론부터 미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한 공공재다. 마을 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만큼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주민들 보고 내라 그러면 안 내. 그래서 요거 전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정부 세금을 통해서, 그렇죠? 정부 지출, 정부 재정을 통해서 공원들을 멋지게 지금 시설도 갖추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공재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공공재 속성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가로등, 이거 뭐 대표적인 공공재죠. 가로등, CCTV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 비용이 되기도 하고 가격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림 하나를 딱 그려놨어요. 우리 시험이 이제 이런 시험을, 이런 문제 출제를 좋아하시죠.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대.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 절편이 10이고 여기 기울기 1이 되는 거죠. 10 빼기 Q, 개별 소비자입니다. 근데 마을 주민이 10명이라는데 N명, 10명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기 때문에 공공재 전체, 마을 주민 전체 수요 곡선을 어떻게 도출한다? 그렇죠. 수직으로 더해야 돼. 공공재 전체 시장 수요 곡선, 이거는 시그마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합니다. 사적재하고 다르죠. 사적재는 수평이고요. 그럼 수직으로 더한다는 얘기 간단하죠. 자, 열 절편인데 똑같은 소비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20개. 3명이면 30.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수리적으로는. 그렇죠.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소비량의 지불용의 가격. 이러한 소비자가 N명이 있다. 수직으로 더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소비자를 곱해. 한 사람이 요만큼 지불하겠다. 곱하게 되면 시장 전체 소비자들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우리 구해볼까요? 10, 10명이에요. Q입니다. 절편이 100이고 기울기가 10이 되는 마켓 디맨드 커브가 도출이 됩니다. 그려볼까요? 절편이 100이에요. 똑같죠? 이렇게 수직으로 도출된다 이거지. 수직으로 도출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일정 생산량 공공재 소비할 때 한 사람이 요만큼, 2명이면 요만큼, 3명이면 요거 각각 자신의 지불용의 가격을 합쳐서, 그렇죠?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가십시다.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근데 가로등 하나 설치 비용이 20이래요. 한 개 비용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적정 조건은, 그렇죠. MC = P가 돼야 되죠. MC는 지금 20으로 주어져 있고, 요게 시장 수요, 마켓 디맨드니까 시장 수요 곡선 요걸 보셔야 되지. MC 20이고 가격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격은 100-10Q란 말이야. 그래서 100 -10Q. 요게 P = MC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 적정 생산량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넘기고 1 넣으면 80, 10로 나누면 8개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8개야. 자, 요거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해보십시다. 이 수요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상 수요 곡선이란 말이야.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그대로 지불하겠다고 가상했을 때, 이걸 뭐 진정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무임승차하려고 해.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소비자 한 명이 8개 공공재에 공급됐을 때 지불용의 가격은 여기가 2원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수요에 의해서 시장 전체 공공재 적정 수량을 계산한 다음에 10명의 소비자가 전부 무임승차예요. 돈 안 내려고 해요. 근데 가로등은 꼭 있어야 되겠어요. 밤에 치안도 하고 하니까.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어떻게 8개 단위당 20 들어가죠. 그러면 8개에 단위당 20이니까 사각형 면적이 뭐가 될까요? 가로등 8개 설치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되겠지. 이걸 어떻게 한다? 네, 정부 세금 감당해야죠. 세금으로 8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뭐 공공재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가상 수요 곡선이에요. 이걸 수직으로 더해서 적정 계산해내고, 근데 다 무임승차하려고 해서 비용을 지불 안 해. 그러니까 세금으로 건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3번이 그거겠죠? 효율적 수단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세금밖에 없죠. 뭐.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경제학 간다면요. 공공선택이론으로 가게 되면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요.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 선거 그렇게 할 때, 야, 우리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으면 다 무임승차인데요. 돈 안 내려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집단 이성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마을에 8개는 있어야 되지. 그럼 이제 마을 주민투표는 공공선택이론은 이런 거예요. 8개 결정하기로 하게 되면 주민 여러분이 8개 설치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주민들께서 이 비용은 부담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오케이 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공공선택이론은 아니고 정부에 의한 세금에 의한 건설, 이렇게 이곳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월 모의고사 경제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사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혹시 장단기 필립스 곡선 그 문제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시작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다들 고득점 했길 바랍니다.
고득점 하우서 연기백배 으쌰으쌰 올해 잘 공부해서 올 연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건박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주목해서 저희들 평가도 해 주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해설 모의고사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